6.25 전쟁, 그 비극의 시작? 야, 너 혹시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교과서에서 쓱 지나가듯 배우고 말았다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내가 완전 재밌고 쉽게 6.25 전쟁의 시작에 대해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풀어줄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6.25 전쟁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몇 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건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 너는 분명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야. 일단 6.25 전쟁이라고 하면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남침하면서 시작된 한국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 전쟁이 그냥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 배경에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마치 드라마 시작 전에 주인공들 간에 얽히고 설킨 관계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듯이 6.25 전쟁 역시 그 시작점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바로 해방이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기나긴 일제강점기에서 드디어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지.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을 거야.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자유를 만끽했지.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문제는 해방 이후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야. 해방은 됐는데 우리 스스로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나 전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던 거지.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민족의 역량이 분산되고 정치적 리더십도 통일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 이 혼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냉전 기류였어.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미국과 소련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 재편기에 들어섰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이념을 대표하는 두 거대한 세력, 즉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잖아. 이 두 나라는 한반도를 놓고 서로 자기네 이념과 체제를 심으려고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였어. 마치 어벤져스 팀 미국이랑 빌런 팀 소련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을 놓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형국이랄까?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념 대결의 시험장이자 대리전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셈이지. 처음에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게 돼. 이게 나중에 남북 분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처음엔 잠시만 주둔하다 갈 것처럼 했지만 한번 들어오니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소련은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적극 지원했고 미국은 남한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려 했어. 이 38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분단의 선이 되어버린 거야.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통일된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어. 이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거야. 광복 직후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하고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하니 서로 의견이 좁혀질 리가 있겠어? 마치 친구랑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데 한 명은 무조건 짜장면, 다른 한 명은 무조건 짬뽕만 외치면서 양보를 모르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게다가 이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아. 이때부터 한반도에는 남과 북의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설 거라는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지.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패는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래. 결국 1948년에 남한에서는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초대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외교력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던 이승만 박사였지. 그러자 북한에서는 이에 질세라 소련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돼.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된 거야. 남한은 우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북한 정권은 불법이라고 외치고 북한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인민의 정부이고 남한 정권은 미제의 괴뢰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 마치 두 개의 평행 세계가 한반도에 동시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긴장감은 극에 달하게 돼. 이런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야심을 품게 돼. 그는 단순히 통일을 넘어 공산주의 체제 하에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어. 그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계속해서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졸랐어. 처음에는
스탈린이 좀 망설였대. 괜히 미국이랑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건 부담스러웠겠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도 시급했고 국제적인 비난도 피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국제 정세가 좀 바뀌기 시작해. 1949년에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아시아의 공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소련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에 대등한 핵전력을 갖추게 되었어. 결정적으로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샤넬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설정하는 에치슨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 물론 나중에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김일성과 스탈린은 이를 오판하여 이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거지라고 믿게 되었어. 이 시점부터 김일성의 전쟁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된 거야. 스탈린은 오케이 해봐 하고 허락을 해줘. 이때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탱크, 특히 T-34 전투기인 야크기, 대포, 소총 등 최신 무기들을 엄청나게 지원받았어. 소련은 북한군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여 훈련도 시켰고 전쟁 계획 수립에도 깊이 관여했어. 당시 남한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거든. 미국은 한국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한국군이 대규모 침공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화기 지원을 꺼렸어. 설마 지들끼리 전쟁까지 하겠어? 혹시라도 우리가 준 무기로 북한을 먼저 공격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키면 어쩌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지.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돼. 북한은 이미 남침을 위한 대규모 군사력을 확보한 상태였고, 남한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 병력 면에서도 북한이 압도적이었고, 무기 면에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지. 그리고 북한은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했어. 남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을 동원하여 게릴라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군사 훈련도 강화했지. 심지어 북한군 병사들에게는 전쟁 발발 시 남한 땅에서 약탈과 폭력을 자행해도 된다는 식의 비인간적인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해. 남한은 북한이 진짜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설마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눌 줄이야. 게다가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통일 제스처를 취하면서 남한의 경계를 허물기도 했어. 남한의 주요 인사들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평화회담을 제안하는 등 위장평화 공세를 펼쳤지. 속으로는 전쟁 준비를 은밀하게 진행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아주 교활하고 이중적인 전략이었지.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기만 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방어 태세는 허술할 수밖에 없었어. 국제사회의 무관심도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어. 유엔은 한반도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 특히 미국의 에치슨 선언은 북한에게 지금이 기회다 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었지. 당시 미국은 유럽과 소련과의 냉전 대결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작은 한반도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상황이 북한에게는 남침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로 비춰졌을 거야. 결국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했어. 당시 남한군은 주말이라 상당수의 병사들이 외출 중이었고, 국군 수뇌부 역시 전쟁 발발을 예상하지 못해 대비 태세가 매우 허술했어.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파죽지세로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어. 남한군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어.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에 비해 남한군은 거의 맨몸으로 싸우는 수준이었으니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도 없었고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지. 수도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고 국군은 북한군의 거침없는 진격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돼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야. 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인 거지. 자, 어때? 그냥 북한이 남침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가슴 아픈 배경이 있지 않아? 이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폭발한 거대한 대리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북한에서는 이 전쟁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이라는 외세와 남한의 친일파 세력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족 해방을 이룩하려는 싸움으로 본다고 하니 남북 간의 역사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이러한 근본적인 역사 인식의 차이가 남북 대화가 진전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기도 해. 우리는 이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 그리고 이 6.25 전쟁은 미국에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군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적인 축복이었다는 냉혹한 분석도 있어.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비극이자 민족 최대의 비극이지만 말이야. 전쟁 발발 직후부터 휴전까지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고 전국토는 폐허로 변했으며 소중한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소실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어.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겨났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깊은 골은 더욱 깊어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치유되기 어렵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지.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정전협정은 맺었지만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남북 간의 적대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높은 국방비 지출, 북한 핵 위협, 남한 내 이념 갈등 심화 등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은 정말 중요해. 과거의 비극을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미래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야. 잘못된 역사를 배우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전쟁의 참혹함과 분단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해. 그러니까 6.25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마. 이제 친구들한테 6.25 전쟁 시작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다음번엔 전쟁의 전개 과정이랑 유엔군의 참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같은 주요 사건들, 그리고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알려줄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